Nordicu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입니다. 몇 년 전에 핀란드 독립이 100주년을 맞았는 해가 있었습니다. 201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7년이 됐네요. 얼뜻 보면 왠지 핀란드는 또 그 발틱 건너 바다에 있는 나라들이나 독일을 보면 독립한 지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러고 보면 독일도 1871년에 17년에 반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871년에 독일 연방제국으로 독립인가요? 국가가 만들어졌으니까, 근대 국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또 비슷하게 1921년에 22년으로인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그 아일랜드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1900년대 초 또 1800년대 말 정도의 독립이 유럽에서 꽤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독립 이전에는 약 100여 년간 러시아였고, 또 러시아 이전에 600년 정도는 스웨덴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스웨덴의 영토로 지낼 당시는 우리나라 땅은 북위 몇 도, 몇 도, 동경 몇 도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네가 사인하고 내가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이런 형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이나 고대 국가가 내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고 내가 거기에 군대나 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감독관을 파견을 하면은 내 나라다라고 그런 여겼던 시기니까 1521년에 칼마 연합이 와야 됐는데요. 칼마 연합은 지난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국이 우리 한나라 같이 지내서 다른 한자 동맹에 독일로부터 비롯한 한자 동맹에 대항해보자라는 운동이었죠. 연합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렛 여왕이 일대 황제를 했는데 칼마 동맹이 있어지고 나서 이제 스웨덴의 불만도 일어났고 스웨덴한테 너무 책임을 지우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을 계기로 1521년에 구스타프 1세 바사가 덴마크를 물리치고 스웨덴을 독립시키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겪었던 덴마크와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3국에 겪었던 우리가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우리가 이런 걸 방지해야 돼 하는 그런 반성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땅은 스웨덴 땅이고 이제 독립하고 덴마크는 이제 우리한테 관여하면 안 되고라는 것을 문서로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핀란드가 스웨덴에 복속돼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1500년이니까 독립한 시기로부터 해서 보더라도 300년 정도, 400년, 35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00년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300년 정도는 어디 갔느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 땅이었지만 그 나라가 우리는 핀란드인데 스웨덴에 억압돼 있어라고 그런 느끼던 시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스웨덴으로 600년을 지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50년경에 헬싱키가 건설되는데요. 이 건설 후 200년 정도는 헬싱키가 수도다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의 도시였고요. 당연히 수도일 수가 없었겠죠. 스톡홀름이라는 곳이 있었으니까요. 도시였고 그 도시는 어촌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년 정도는 어촌으로다가 지냈는데 구스타프 1세가 죽고 구스타프 2세가 이제 나타나면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선대 왕이 독립을 이뤘거나 아니면 국가를 창설했거나 하는 그런 큰 일을 겪은 다음 세대의 왕은 보통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는지 또 힘든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인지 영토 확장을 한다든지 군사력을 키운다든지 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구스타프 2세 아돌프는 군사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우리가 비록 유럽 본토에 비해서 200년 정도 뒤진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걸 반드시 따라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그런 힘든 시절을 다시 겪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구스타프 2세 아돌프는 이런 걱정을 다시 겪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핀란드의 발트해를 건너면 에스토니아가 있잖아요. 발트 3국이 있는데 에스토니아를 육로로 연결을 합니다. 육로로 연결했다는 의미는 핀란드의 영토를 에스토니아까지 확장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웨덴 군이 유럽에 있는 군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군제를 바꾸고요. 또 그 당시에 한참 일어났던 30년 전쟁에도 개입을 합니다. 내 영향력을 키워서 유럽에 대한 영향권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속셈이었죠. 그 이후에 1637년에서 40년까지 또 1648년에서 54년까지는 페르브라헤라는 백작이 핀란드의 총독으로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투르크라는 도시에 가면은 아직도 그 페르 백작의 뭐라고 그러나요? 동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거의 100년, 200년, 뭐 거의 300년이 다가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나라가 러시아로 또 바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치했던 그런 그 총독의 그 동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건 재밌는 일이죠.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 페르 백작은 총독으로 재임하는 시절에 핀란드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육성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식민지를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상상은 힘들겠습니다만, 식민지를 갖고 나면 이 식민지에서 뭐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연 광물을 빼앗고 얘네들을 못 살게 만들고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 나라를 발전을 시켜야 결국 본국도 잘 산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핀란드 총독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시기를 보면은 뭐 한 10여 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 도시 건설에 나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러 도시들, 지방 도시들을 현대 도시에 맞게 도시 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투르크, 아까 말씀드린 투르크라는 도시에 오보 아카데미라는 핀란드 최초의 대학을 세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핀란드 최초의 대학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또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좋아했던, 핀란드 사람들이 좋아했던 일이 1642년에 그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을 핀란드어로 만들어서 핀란드에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부터의 세금 압박이 있었겠죠. 또 그 당시는 소빙하기라고 해서 몹시 추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핀란드 사람들이 겪던 스웨덴 제국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고 1697년에서 몇 년간은 기군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핀란드 인구의 약 30%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언급드린 그 구스타프 2세의 확장 정책, 북방 정책에 이어서 스웨덴 국왕 칼 12세의 군사 정책은 계속 이어졌는데, 그 군사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붙게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만나게 되는 나라가 러시아였는데, 그 러시아가 스웨덴이 자꾸 팽창을 하고 스웨덴이 힘이 커지는 걸 좋게 보진 않았겠죠. 지금도 물론 옆에 있는 나라가 커지면 견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루스 짜르국의, 러시아가 생기기 전에 루스 짜르국의 표트르 대제가 이끄는 그 군대가 스웨덴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그 비프리를 비롯해서 핀란드의 남동부 일대가 점령당하고요. 니스타드 조약에 의해서 핀란드 전체가 루스 짜르국으로 넘어갑니다.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1809년에 핀란드 대공국이 창설됐고요. 그 당시에 러시아는 핀란드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핀란드가 그동안에 스웨덴의 영향권에 있었으면서 러시아에 비해서 굉장히 선진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스웨덴의 영토로 있었던 시기가 굉장히 오래 했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세월이 흘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억압을 하게 되면, 핀란드를 억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스웨덴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 러시아에서는 핀란드를 굉장히 자치적 또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줬고요. 또 주권을 가진 국가의 한 국으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를 다스리던 페르 총독이 하던 핀란드의 도시 건설에 러시아가 굉장히 공헌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 핀란드 헬싱키에 가면 그 헬싱키 대성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성당이 러시아가 지어준 건축물입니다. 재밌는 게 핀란드는 스웨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루터교였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였었죠.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를 가진 사람이 루터교의 교회를 지어줬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죠. 그런 것 때문인지 그 핀란드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고 오히려 호감을 가진 일도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1917년에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니콜라이 2세가 폐위가 되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1917년 6월에 핀란드 사회민주당이 주권 국가로 선포를 하고 핀란드 독립을 갖게 됩니다.
그 독립을 갖고 나서 핀란드는 왕정을 따르려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네 왕가가 없으니까 독일에 있는 헤센카셀 가문을 핀란드 왕가로 승격을 시켜서 이제 핀란드를 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독일이 패하면서 독일에 대한 그 영향력이 없어지면서 핀란드 왕가로 추대되지 못하고 공화국이 설립이 됐죠. 핀란드의 독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뭐 소련의 지원을 받는 그 적위군이라든지 독일의 지원을 받는 백위군이라든지 해서 시민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뭐 겨울전쟁도 일어나기도 했고 하는 핀란드에 굉장히 그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서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 핀란드화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핀란드화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말로다가 국제 외교학에서 정치적인 언어로 쓰이는 단어인데 핀란드가 그랬다는 얘기죠. 러시아의 영토였다가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또 러시아의 자기의 물품을 타르 같은 물품을 수출을 하면서 이득을 많이 얻었죠. 핀란드가. 그러면서도 스웨덴을 비롯한 이런 유럽 본토의 영향권 내에서는 있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양쪽의 문화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곤란스러운 환경 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내 행동 그것이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 핀란드화라는 단어로 굳어졌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드리면은 핀란드 얘기가 자꾸 길어질까봐 그 이후에는 하여튼 핀란드 교육을 이끌고 또 핀란드의 디자인을 주축으로 삼았던 그런 핀란드의 케코난 대통령의 영도가 마치 우리나라 그 60년대, 70년대, 50년대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달 과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이 이외에도 핀란드는 참 재밌는 거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하나씩 잘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